보트를 이용해서 화전 사이를 이동하면서 나무를 캐던 여성들이 있었어요. 아, 여성분. 전업이에요, 전업. 예, 예. 이 처자들이 끔찍한 걸 보게 됩니다. 완전 나치 상태의 여성이야. 근데 목은 잘 안 보여. 네. 이렇게 꼿꼿이 서 있어. 물 속에 잠겨갖고. 아이고야. 귀신 본 줄 알았겠네. 귀신 본 줄 알았겠지 정말. 우와, 사람 죽이고 토막도 내네. 그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살인 사건 오늘 우리 염 교수님하고 아유, 오래 하셨네요. 338회네. 338회. 오늘 거는 이상하게 아까 앞전에 중요 사건도 아주 클래식한 네, 범죄 아주 수법에 완전 대해서 클래식. 얘기를 했었어요. 완전 클래식. 예, 복고풍. 네. 레트로. 근데 이제 오늘 사건도 꽤 된 겁니다. 꽤 된 거. 아우, 저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건. 이거 65년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1965년도 사건 뭐 그걸 근데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이 사건이요? 네, 근데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닙니다. 이거 언론이라든지 뭐 일부 저 범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올리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토막살인 사건이다 얘기하는데 이거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도 토막살인 사건은 있었어요. 일제시대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유교관념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가 자제되고 안 올렸었죠. 일제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이 사건이 유명해진 사건은 그 즈음에 60년대 그 즈음에 유명해진 사건은 이 사건이에요. 근데 무슨 65년도 사건을 갖고 왔고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유, 그럼 저는 19세기 연쇄살인범 들고 뭐 경성살인 사건도 제가 그 책을 냈잖아요. 네, 잘 내셨죠. 일제 치하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도 내가 맞아요. 찾아서 냈는데 근데 이 65년도 이 사건 이게 춘천호 여성 토막살인 사건이거든요. 춘천호 여성 토막살인.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아마 살인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들이 퍼져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네, 그건 오보입니다. 예. 근데 이 수법 자체가 도저히 65년도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잔혹해요. 네.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65년도 어쩌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만 60년 전 사건이에요. 네. 65년 5월 16일 날 16시경에 네, 오후 4시에 16시경에 강원도 춘성군 사북면 사북면 소재에 있는 춘천호에서 그때는 그 섬 화전을 많이 일궜어요. 네, 불 질러 산에다 불을 질러갖고 이제 싹 태운 다음에 거기다 뭐 심어요. 뭐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호반이 있는데 중심으로 해갖고 야산들이 여기저기 들쑥날쑥 있다 보니까 화전을 옮겨다니면서 화전 밭을 그 나물도 캐고 이렇게 하려면 육지로 가기에는 돌아서 가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호반을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화전 이제 그 틈 사이를 누리면서 이제 나물도 캐고 이러는 거예요. 보트를 이용해서 화전 사이를 이동하면서 화전 사이를 이동하면서 나무를 캐던 여성들이 있었어요. 아, 여성분. 전업이에요, 전업. 이 처자들이 끔찍한 걸 보게 됩니다. 얼떨결에 이 보트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고 밀렸어 막. 막 출렁거릴 때 밀린 거야. 밀려가지고 막 허부적거리다가 딱 보트 밑을 봤는데 어떤 형태로 사람이 서 있냐면 여성이 완전 나치 상태의 여성이야. 근데 목은 잘 안 보여. 이렇게 꼿꼿이 서 있어. 물 속에 잠겨갖고. 아이고야. 이게 자지러진 거죠. 여기 보트에서 봤는데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귀신 본 줄 알았겠네. 귀신 본 줄 알았겠지 정말. 시신이 딱 서 있는 거야. 나체 상태에서. 낮에. 이 보트 위에서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기겁이지 기겁. 그 처자들인데 여성들인데. 그래갖고 그 길로 보트로 마을로 돌아옵니다. 마을로. 일단 도망와야지. 후다다닥 마을로 와갖고 마을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마을에 있는 그 이 청년이 가봐. 그리고 보트를 타고 그걸 갔어요. 같이 갔어요. 가서 그 사람이 그거를 확실히 하고 그게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맞아. 아이고야. 그 이후에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손 안 대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시신 주변에 갔을 때 이제 출렁거리면서 한번 살폈겠지. 예. 악취가 말도 못했다고 그래요. 사실 이 물 속에 익사돼 가지고 부패한 시신에서 나는 냄새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물 속에서 썩어도요. 근데 물 안에 있을 때 냄새가 안 나는데 약간 건져 올리잖아요. 네. 수면으로 조금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그 풍기면 아마 한 500m 이내가 전부 그 냄새일 거예요.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네. 그 진짜 악취가 진동을 했다고 그러고요. 세상에 그 첩첩산중네 그 뭐야? 그러니까 거기는 춘성군 사북면에 있는 춘천호인데 춘천 댐에서 한 2km 정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산 속에 있는 춘천 호반이에요. 예, 네. 그 호반 그 옆에 기슭은 화전으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네, 네. 화전을 화전이 일궈 많았죠. 가지고 예. 이곳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북 인남리에 거주하는 그 여성 나물 캐는 여성 두 명이 보트 타고 이 바람결에 밀리면서 네. 이 얼떨결에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도 용감하게 쫓아나갔던 그 남성 있잖아요. 네, 얘기하니까 청년, 네. 가서 보자고 30살 먹은 엄씨인데 네. 그분도 대단한 거예요.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텐데 네. 그때만 해도 경찰에다가 또 섣불리 신고하면 얻어맞던 시절인지 몰라. 맞아, 경찰 그러니까 무섭죠. 가서 본 다음에 네. 하자 그러고 와서 네. 봤던 거예요. 확인하고. 엄씨가. 네.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지선 신고했겠네. 당일날 경찰이 건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날 5월 17일 날 그 시신을 인양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대 파출소 지금은 다 나가서 바로바로 그 착착착 되지만 그 건져가지고 처리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당일 근무자가 있고 없고 이런 게 막 따질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여건 때문에 그 다음날 그 시신을 꺼내게 된 것 같아요. 좀 원시적이었죠. 원시적인 거죠.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시신 꺼낸 다음에 그 현장 인근 당연히 수색을 하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산기슭에서 무슨 혈흔이 발견된다 하면 범행 장소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이제 그런 거 전부 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막 뒤졌어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으니까 살해 현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신은 나왔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겠고. 그렇지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야, 골치 아프네 이거. 근데 그 기슭에 바로 그 시신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산 기슭에 핏자국이 있다면 거기서 죽여하고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던진 거 떠내려와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건 복잡해지거든요. 그 호수가 좀 넓냐고. 엄청나게 넓은데. 그런데 아. 이 시신을 건지고 나서 또 자지러졌어요. 왜요? 이 경찰관들이. 네. 이 시신은 여성의 음부가 예리한 것에 의해서 완전히 도련해져 있었습니다. 생식기를 다 드러낸 거예요. 아유, 나쁜 놈 어떤 새끼야. 끔찍합니다. 이 성기하고 항문 부분까지 손바닥만한 크기로 한 깊이는 한 4.5cm 정도로 이렇게 파서 도려냈어요. 도라이. 이게 엄청나게 잔인한 사건이에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엄청나게 잔인해요. 예.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게요. 예. 양손을 이렇게 앞으로 놔가지고 결박을 했어요. 칡능쿨을 가지고 한 3번을 묶어놨어요. 칡능쿨로? 칡능쿨로 칭칭 감아서 그리고 두 발은 새끼줄로 묶었어요. 그땐 새끼줄. 새끼줄로 묶고 그 사람 머리 크기에 돌멩이를 달아놨어요. 가라앉으라고. 그래도 이게 떠 있었구나. 이게. 그런데 이게 부풀어오니까. 물 깊이는 있고 시신이 부패하니까 돌 무게가 푹 가라앉지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떠오고 부패가 자꾸 되니까 땅 밑에 있던 돌이 슬슬 올라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꼭 낚싯대 찌마냥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던 거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장난 아니다. 야. 끔찍합니다. 끔찍해. 무서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돌 달려 있다는 걸 알고 시신을 인양하는데 그 사이에 새끼줄이 풀어지면서 퐁 하고 돌은 내려갔고요. 돌로 빠져버렸어요. 네. 물속으로 빠졌어요. 네. 자, 이런 상태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거? 시신을 인양하고 이제 이틀이 됐어요. 네. 5월 19일이 됐는데 네. 그 시체가 이제 거기서 계속 뒤지는 거죠. 네. 물 밑에도 네. 뒤져야 되니까 네. 그 시체가 떠 있던 곳에서 머리를 건집니다. 머리가 없었어요? 머리가 없었습니다. 수심이 한 3m 정도 됐거든요. 수심이 머리를 건집니다. 그 머리는 검정색 그 여성 스웨터, 스웨터에 똘똘똘 말려져서 그 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말려 있었고. 그러니까 머리 자른 겁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게 나옵니다. 또 뭐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귀하고 코도 다 예리한 칼로 다 도려냈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 귀하고 코. 이거는 얼굴을 봐도 아예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얼굴하고 코를
귀 부위 이쪽 귀 부위는 손바닥만한 크기만큼으로 해갖고 긁어내 버렸어요. 잘라서 뼈가 이렇게 다 보일 정도. 네. 양쪽 귀는. 예. 그다음에 이마도 살갗을 거의 다 긁어냈습니다. 도려내서. 신혼하기는 안 되게 하려고. 신혼하기는 얼굴 못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봐가지고는 뭐 물론 부패해서 못 알아보기도 하지만 칼질을 너무 많이 해두는 바람에 얼굴 봐가지고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게 불가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목 잘랐죠. 예. 그 목도 발견해서 확인해 보니까 귀하고 코 다 잘라냈죠. 예. 인체는 꺼냈는데 목 없는 인체는 꺼냈는데 음부 그 성기 부분은 다 도려내 버렸죠. 항문하고 다 도려냈지. 끔찍한 겁니다 이거. 그 당시에 이 도려낸 이 성기 부분을 못 찾았잖아요. 네. 그거는 5월 21일 날 거기 뒤져가지고. 이틀 있다가요 또. 머리가 발견된 부근에서 이 잘려내진 네. 이 성기 부위 거기는 또 발견을 또 합니다. 어쨌든 찾아냈네. 그러니까 조각은 다 찾았어요. 네. 이때는 치안국이에요. 치안국. 예. 경찰 그때는 지금 내무부. 경찰청인데 경찰청 이전에는 치안본부. 예. 그 치안본부 이전에는 이제 내무부 치안국이에요. 내무부요. 예. 그 치안국 5월 26일 날 이제 성기를 발견하고 한 5일 지난 5월 26일 날 치안국 수사관은 피해 여성의 인적 사항을 밝혀내게 됩니다. 발견했어요. 예, 이 뭘로 밝혔냐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죽은 여성의 오른쪽 둘째 어금니가 없어요. 어금니가요? 둘째 어금니가 없고 왼쪽 팔목에 2개의 문신이 있어요. 그 당시 문신이 있고 문신 쉽지 않은데. 왼쪽 눈 아래에 아래 뺨에 계란 크기의 반점이 있어요. 반점이 있고. 그다음에 양말을 꿰맨 양말을 한 짝씩 찾았어요. 꿰맨 거. 꿰맨 거. 그다음에 낡은 남색 세타.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가출인 신고돼 있는 거를 전부 뽑아가지고 대조를 해서 수기로 다 대조했구나.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혔어요. 찾아냈네. 그 사람의 이름은 이강순입니다. 이강순 씨. 여성입니다. 예. 바로 나왔네요, 그래도. 예, 굉장히 힘들게 한 거죠. 그 당시 수사.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인양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참혹하고 훼손이 너무 심했다고 듣기만 하고 해도 있고요. 흉측하네요. 끔찍합니다. 예. 이강순 씨는 32살이에요. 32살이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춘성군 그 인근에서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인적사항을 치안국에서 5월 26일 날 밝히기 전에 먼저 인양해 가지고 이 시신을 가져간 데가 도립병원이에요. 그 도립병원에 갔을 때 도립병원 의사가 이제 부검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도립병원 의사는 지금 32살로 인적사항 나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도립병원 의사는 이게 헷갈리게 만들었던 거죠. 20살에서 23살 사이의 여성이라고 얘기했고요. 젊은 여성으로 봤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 25일 전쯤에 사망한 걸로 보인다. 25일 전에. 그 혈액형은 B형이다. B형이다. 뭐 요 정도로 도립병원 의사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32세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는 거죠, 이 당시에.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이강순 씨를 찾는데 지역 형사들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급하니까 치안국 수사과 상부기관에서 내려와갖고 협조하면서 인적사항을 전국 가출인 막 대상으로 해갖고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부검이의 어떤 그런 틀린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시신에 머리가 없었잖아요. 머리가 없었지. 그리고 몸에 크게 칼질이 나는 흔적이 많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양손을 칡는꼴로 묶었고 새끼줄로 묶고 양말 신은 채 새끼줄로 묶었어요. 네네. 새끼줄 사이에 이제 그 돌멩이 있었는데 풍덩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머리하고 머리는 몸통이 발견되고 이틀 만에 세타에 쌓여서 이렇게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이 얼굴을 그때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돼 있었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부검 결과가 또 많이 틀렸고 사망한 지 25일 전쯤이라고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넉 달 전에 사망한 거예요. 오래됐네요.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20대가 아니고 30대였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수사로 갑시다.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경찰은 이 사건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 시신 처리한 게 엄청나게 잔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한 것 같아요, 심하게. 뭐 이건 뭐 거의 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건 치정 또는 원한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치정 또는 원한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 이렇게 경찰은 추정을 했고요. 피해자 인적 사항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경찰은
피해자 주변을 중심으로 당연히 탐문을 시작하죠. 탐문해야지. 참 이게 나도 조사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왜요? 내가 현직에 있는데 나를 조사하러 왔더라고. 경찰이? 네. 왜요? 이제 내가 집이 저 서울 수유동일 때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있었는데 우리 집 인근에서 이제 사건이 났던 거야. 그 근처에서. 근데 이제 그 시간대 늦은 시간에 나는 여기 근무하고 의정부 쪽에서 근무하고 새벽 시간대에 집에 갔잖아. 네. 그 늦은 시간대 그 인근에서 사건이 강도 사건 같은 거 비슷하게 난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인근을 지나간 놈들은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CCTV 이래갖고 다 뽑은 거지. 거기 이렇게. 그래갖고 나를 잡으러 왔더니까. 경찰관인데. 그 신분증 보여주고 이제 정리했고. 아 그거 말고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포천 여중생 엄양 살인 사건 수사를 할 때 수사본부에서 밤 11시경에 이제 수사 마지막 회의가 끝나면 집이 의정부니까 포천에서 의정부로 와야 되잖아. 네. 차를 끌고 오다가 우리 집에 오는 길 쪽에 그 사건 현장이에요. 배수구가. 네.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항상 내가 나이타 불을 켜고 내려가서 배수구를 이렇게 불을 켜서 복원했다고 그 엄양이 누워있던 그 장소를 나이타를 불을 켜고 항상 왜 내가 짐작하는 시간대 이 시신을 유기한 시간대가 11시경으로 보여요. 엄양 시신 유기한 게.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집에 올 때쯤 그 시간대가 시신 유기했을 시간대예요. 네. 그래서 그 시간대에 꼭 들려서 내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 뚝 밑으로 내려가서 나이타 불을 켜고 배수구 안에서 그 엄양이 시신이 있던 장소를 이렇게 비춰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시로. 이제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벨이 울리더니 나 참 벨이 울리니까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열어줬지. 나는 정신없이 늦게 들어와서 자고 있는. 근데 이 자식들이 신발도 안 벗고 우당탕탕 뛰어들어가고 나를 잡더라니까. 그걸 체포한 거예요? 그거 보더니 자지러지는 거지 이 새끼들. 잡아놓고서. 그걸 누가 신고한 거예요. 차남바. 그럼 지네 개장 차남바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지네 개장 차남바도 몰라. 그래 참 욕은 못했어요. 네. 그 잡겠다고 그걸 어떻게 욕을 해요. 거지. 잡겠다는 일념으로 쫓아온 건데. 그렇지. 어이없다. 부변 나가셨네. 그런 적도 열심히 일한 거죠. 뭐. 열심히 일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차남바가 하필이면 그때 내 이름으로 안 해놓는 바람에 더 헷갈려. 그랬구나.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한 거고요. 일단 요건 이제 어떻게 돼가요? 자 피해자 주변을 이제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쭉 들어가지고 이거 사망한 여성의 인근에 있는 사람이 원한 내지 치정 아니겠느냐. 네, 성인 남성 경찰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거밖에 없어 또. 그렇게 보이네 법이.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전현 남편 등등이 있어요. 이혼한 거예요? 네, 남성 편력이 만만치 않아요. 야, 이 당시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전현 남편 등 해가지고 한 3명을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전현 등이면 한 명 또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 공개 수배를 해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혐의 사실이 입증이 안 되면 공개 수배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공개 수배는 공개 망신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절에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3명 다 용의자 의심스러우면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면 빨리 잡는다고 공개 수배를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절 이 수사는 거의 전제주의 정권 하에서 하는 것처럼 왕권 시대에서 하는 것처럼 마구잡이 수사했던 거 같아요. 군사 정권 시대에 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래서 공개 수배했대요. 이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바로 가서 3명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결국 3명 금방 찾았어요. 수배해서. 금방 찾아가지고 3명 다 조사를 했는데 혐의 없습니다. 이 여성을 봤더니 정식 결혼은 안 했는데 동거 생활은. 그러니까 남성 편이 좀 있었네요, 이 양반. 그리고 이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돌아가신 분한테 이게 뭐 모욕적일지 모르지만 사건이니까. 평소에 품행이 좋지 않다는 평가는 있었어요. 동네에서요. 그 작은 동네에서 그런 평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절에 전현 남편 등 3명이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같으면 죄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헤어지고 딴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딴 사람 동거할 수 있잖아. 뭐라고 안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즈음에는 그게 품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 남성 편력이 많은 거고 그 즈음에는.
그죠? 그때 지금의 잣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안 하지. 예. 하여튼 3명 다 조사했는데 그렇고요. 예. 이제 뭐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범죄하고 전혀 관련도 없던 전 남편을 조사하고 그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질질질 끌고 다니는 바람에 경찰 개박살 났습니다. 이 사건. 이 사건 때문에. 하여튼 뭐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소스가 하나 들어와요.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 사건 현장이라고 이제 시신 발견 현장이지 결국은. 그 현장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양계장을 하는 그 여성 전 씨가 있어요. 예, 양계장. 전 씨. 이 여성이 제가요 그때가 4월 24일 경인데요. 밤 10시경인데. 네. 우리 집 개가 엄청나게 짖는 거예요. 네, 갑자기. 네. 그래서 내가 귀를 이렇게 기울였더니 사람 막 싸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일이란 것 같아요. 이거를 경찰한테 소스를 줬어요. 이 진술 때문에 최초의 경찰은 사망한 지 넉 달 넘었다는 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시점이 안 맞아버리네 이게 자체가 한 달 전이. 그러니까 이 초등수사가 그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네. 시점이 안 그래서 맞네. 목격자 진술을 잘못 봤잖아요. 네. 수사 방향 완전히 갈치자 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네요. 이것도 지금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게 이러네. 이게 지금 이게 수사 방향은 지금 현재 상태는 개판 5분 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네. 개판 5분 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검이도 뭐 엉터리로 얘기했겠다. 개판 5분 전 된 거예요. 그나마 인적사항 밝힌 게 다행인 거고. 그렇죠. 그나마.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그날 당일날 동선을 파악하자. 이제 경찰이 나섰어요. 지금 같으면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CCTV 까죠. 피해자의 그날이 마지막 동선이 어딘가 어디로 갔나요. 카드 내역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65년도예요. CCTV가 어디 있어요.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거기는 그 당시에 아까 화전 1군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낙후된 시골 지역입니다. 통행인도 별로 없어요. 거기. 그럼 교통도 안 좋은데. 뭘로 해요. 오로지 발로 뛰면서 피해자 또는 용의자를 찾아서 이제 추궁하는 형태의 수사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맞아요. 쌍팔년도 수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3명 용의자로 띄우고 전현 남편 뭐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춘성경찰서 형사들은 이 사망한 이강순 씨의 남편을 의심해요. 일단 남편이 맞는 것 같다 이러고. 이거는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 여자가 집을 나왔대. 남편을 버리고 저쪽 경남 남해 쪽에 사는 여자인데 그 남편을 버리고 춘성까지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또 다른 남자하고 동거도 하고 이랬대. 그러니까 전 남편이 또 공교 이렇게 왔다 간 적이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증거만 확실하게 수집하면 이 새끼가 죽이고 간 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절대다수 형사. 예단을 해버렸구나. 그때는 그렇게 밀고 갈 때예요. 그리고 의심하면 갖다 놓고 추궁하고 비빌 때니까 그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진짜 진실을 그냥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 두 형사만큼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남편일 수도 있지만 박성근 형사, 최기혁 형사라고 두 분 뭐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형사는 남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 그 당시 치고는 예리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왜 그랬냐면 이 피해 여성에 대한 아주 꼼꼼한 탐문 수사를 한 결과 여성이 뭐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그 어떤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다른 치정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다. 방향을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남자가 있었을 때 그렇게 이분들은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 쓸에 확 몰려가 가지고 글로 휩싸이면 이거 실패하면 그냥 개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팀 내에서도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형사들이 많아야지 만에 수사 방향을 잘못 잡았어도 나중에 그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쉽게.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꼭 필요한 이유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성근, 최기혁 형사 같은 경우는 여자가 뭐 품행이 안 좋다며 그럼 다른 남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지금 파악 안 된 사람도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쪽에 무게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조 같아.
2인 1개조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우리는 따로 해. 씨. 뭐 이제 이를테면 반동분자. 한 조셔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수사 활동하라는 과정에서 이 두 형사가 피해자의 당일 행적 그 동선이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강순 씨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찾아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이 세 살았을 거 아니야. 네. 또 다른 사람도 세 살하고 있었어. 그 세 살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 김 씨가 있었어. 남자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사하는 날 죽었다는 거. 이사하러 나가서 이삿짐 들고 이사하러 나가서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고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말을 들어요. 중요하네 이거.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 죽은 거예요. 결국은 이 여성이. 그런데 이제 이때도 형사들은 헷갈리지. 부검이라든지 하는 거는 또 한 달 전인데. 한 달 전인데. 네. 그러니까 또 그것도 헷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거 넉 달 전인데. 네, 그래서 이사하는 날 자신한테도 이삿짐을 날라달라고 그 여자가 부탁을 했대. 혼자 사니까. 여자 혼자 사니까. 그러면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형사들은 딱 감이 오지. 적어도 그 전 남편이 와 있었던 건 아니네. 그렇지. 전 남편이 와 있었으면 지금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는 전 남편이 와 있었으면 그 남편한테 시켜서 날랐지. 그렇죠. 예. 나 그 한 집에 사는 남자 김 씨한테 이삿짐 날라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남편 아니야. 이거 여자가 다른 전력이 있으니까 다른 놈일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이거 생각한 거예요 형사들이. 그러니까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별거 아닌 사람도 주변에서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확인해야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서 남편을 일단 심정적으로 털어요. 형사가. 그 당시에 이강순 씨가 살고 있던 집은 지암리예요. 지암리. 지암리인데 그 집에서 이사를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한 8km 정도 떨어진 춘성군 사북면 용산리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사를요? 근데 그날 당일날 자기가 이삿짐을 날라주는 거를 지게로 날라야 된대. 거절한 이유가 눈이 내리고 있었대. 눈 많이 와요. 눈 많이 오잖아. 그래서 내 이삿짐 날라다가 지게 주고 이삿짐 날라다가 엎어지면 누가 책임져? 그래서 이강순 씨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들어줬다는 거야.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사 갈 집이 8km 떨어진 곳이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이강순 씨도 이사는 가야 되고 답답하니까 우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세간살이 몇 개를 이었어요. 이불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사 가야 되는구나 일단은. 가야 되니까. 그 눈 오는 날 이삿짐 이불 같은 거 하고 큰 캐리어 가방 하고 끌면서 이고 이렇게 혼자 날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마음이 안 좋았대요. 근데 자기는 지게 짊어질 수는 없었다. 그렇지. 이렇게 말한 거.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일날 이강순 씨의 동선을 따라서 걸어볼 필요가 있어. 8km 걸어갔겠죠 그때 차도. 용산리 이사 가기로 한 데까지 걸어서 가봐야 돼. 그래서 따라가면서 그 길을 이게 형사가 발로 뛰어야 되는 이유예요. 따라가면서 피해자가 잠시 쉬면서 혹은 들렀을 만한 장소 이런 거를 동선을 휴식하면서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쉰 흔적도 좀 찾고 눈이 왔었으니까 이렇게 형사들이 따라가요. 동선을. 그 와중에 당일날 그 이강순 씨의 부탁을 받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최모 씨라는 사람이 빈지게를 짊어지고 오는데 이강순 씨를 만났어. 그 부탁을 했어. 돈 준다고. 이삿짐 좀 아저씨 날라줘요. 그거를 지게로 날라준 최 씨를 찾게 됐어. 형사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더 터야 돼.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 봐야 돼. 계속 물어보고 가셨구만. 그렇지. 가는 길마다. 봤어요. 그 사람 진술을 최 씨를 알게 돼갖고 진술을 듣게 돼. 당일날 자기가 일을 마치고 빈지게를 지고 귀가 중이었는데 이삿짐을 이고 진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강순 씨예요. 품삯을 준다고 그래서 지게로 짐을 날라줬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용의자 이제 또 일단은 용의자야. 어쨌든 그런데 가다가 너무 힘들었대. 눈이 많이 오고. 그렇지 눈 오는데. 그래서 주막이라고 그러지 주막. 뭐 가다가 쉬어가는 곳 주막 같은데. 잘 수도 있고. 그런 데에서 딱 멈추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강순 씨가 도저히 일단 난 더 못 가겠다 오늘은. 지쳤지. 8km를 눈길을 사는 말도 안 돼요. 그건. 갔으니까 지게 한쪽에 짊어졌어도 캐리어 끌고 따라갔으니까 나 여기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아저씨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오늘 하루 여기서 묵고
여기 주막에서 하루 묵고 나는 이삿짐 날릴 테니까요. 아저씨 여기서 돌아가세요 하고 품삯 준 거예요. 그럼 자기는 거기까지 내려주고 지게 짊어지고 가고 자기는 집으로 귀가했고 이강순 씨는 주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에 나왔어요. 정확하게 난 두. 네. 예. 그 이제 추위에 지쳐서 투숙 목적으로 그걸 멈췄던 거예요. 이강순 씨가. 예. 그럼 당연히 경찰은 주막을 수사해야죠. 그렇죠. 또 들어가야죠. 예. 그게 예전 수사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막을 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일날 이강순 씨가 거기 주막에 들어간 당일날 주막에 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확인했더니 주막 안에는 그 당시에 45살 먹은 임동익이라는 남자가 혼자 있었어. 원래 일반적으로 주막은 여자가 하거든. 근데 그날 그 주막에는 45살 임동익이라는 남자 혼자 있었어요. 그럼 부인 어디 간 거예요, 주인? 그날 그 자기 처하고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처하고 딸이 그날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갔어. 시내 나갔구나. 그 주막을 비웠어. 근데 혼자서 임동익이가 주막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주막에 있었는데. 그래 임동익이가 혼자 있었다는 걸 경찰이 확인했어. 그래서 임동익에 대해서 경찰이 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임동익이라는 사람은 45살 황해도 재령군 장동면 출신이야. 북한 출신이네. 북한 출신이고 지금 현재 직업은 목수야. 목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북한에서 재령 농업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대학까지 나왔네. 그리고 웃기는 놈이야. 일본 육군 지원 입대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계급이 5장까지 갔어. 5장이 뭐예요? 5장이면은 거의 상사급입니다. 부사관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갔구나. 모 국회의원 아버지가 5장 저 일본 헌병 5장이었다고 그래. 그 국회의원 제대로 힘도 못 쓰고 지금 정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5장까지 진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충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으로 남양군도 전투까지 참여를 해요. 2차 대전도 갔었네. 완전 친일. 그러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아웃되고 나서 해방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지금 병폐인데 일본을 제대로 청산을 못했잖아요. 솔직히 경찰도 일본에서 일본 순사로 일하던 사람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친일 경찰들이 초창기 경찰을 했잖아요. 시스템을 모르니까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얘도 남양군도 전투까지 참여했던 친일 어떻게 보면 그 친일파인데 해방되고 나니까 연평도 주재의 대북한 공작대원으로 근무를 하게 돼요. 우리 국군으로 온 거예요. 좋은 데가 있었네. 왜? 고향이 북한이니까 북한 공작대원이 된 거죠. 북한 공작대원 북한 넘어갔다 왔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HID 지금도 HID네. 우리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으로 입대해서 그래가지고 6.25 전쟁 때는 1군단 소속으로 참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임동익이요. 완전 군인이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남양군도 전투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일본군들이 만행을 할 때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짓들을 했는지. 그죠? 자, 임동익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동익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그 눈이 왔었기 때문에 발자국은 있어요. 그게 살짝 얼으면 또 굳어요. 형사들이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이 최 씨 말이 맞네. 이강순 씨의 족적이 멈춘 곳이 확실히 임동익의 목로주점인 거를 족적으로 확인까지 했어요. 최종 멈춘 곳까지. 이게 진흙같이 돼서 남아 있을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강순 씨는 임동익이가 혼자 있는 그 목로주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해. 그러니까 당연히 임동익이를 상대로서 조사를 하죠. 임동익이 상대로 조사합니다. 분명한 거는 피해자의 최종 기착제예요. 거기가. 맞네요. 그리고 임동익이 그러면 그 집에는 그 시간대에 누구만 있었겠습니까? 임동익과 피해자만 있었어요. 그렇죠. 둘만 있네요. 그 이후에 시신으로 발견됐으니까 임동익이는 유력한 용의자. 유력하죠. 그렇죠? 유력한 용의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궁 들어가죠. 임동익이 상대로. 그 당시 추궁 형태는 미루어 짐작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65년도에 제가 경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가면 잡혀요.
하여튼 했어요. 바로 그 다음 칸이 제가 써놨잖아요. 자백입니다. 바로 자백했네. 참 쉽죠. 자백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참 수사를 뭐 그냥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자백했어요. 무섭다. 자백 내용 볼까요? 1965년 1월 27일. 네, 그때 눈 오던 날. 네, 밤. 1월 27일 밤. 이강순 씨가 찾아왔다. 네, 네. 우리 주막에. 네. 들어오더니 춥고 목이 마르다 하면서 술을 요구했다. 목루주점이니까 술 있잖아. 네, 네. 술을 요구했다. 그래서 술을 들고 나가니까 술은 둘이 마셔야 맞잖아. 같이 마시자 그래서 같이 먹게 됐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녀가 둘이 앉아갖고 주거니 받거니 32살과 45살 남녀가 만나서 저 목루주점 주인 여기 손님 하루 묵어간다고 또 얘기까지 했겠다. 이구지구 들어와서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했어. 먹다 보니까 여자도 참 술 잘 먹나 봐. 막걸리 4대를 먹었대. 막걸리 4대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술이 취했대요. 알딸딸해졌대요. 그런데 이제 방은 하나니까 목루점에 한 방에 따로 누웠대 각각. 이쪽에 눕고 이쪽에 누웠대. 근데 자기는 그 이강수 씨가 이뻤나 봐요. 첫눈에 반했었대 사실은 올 때부터. 아이고 씨. 오늘따라 마누라도 없는 날이잖아. 유부남이 참. 첫눈에 반해서 그냥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대. 술도 취했고. 그래서 찝쩍거리고 건드렸대. 자기가. 만졌더니 잠이 잠깐 들었던 이강수 씨가 눈을 딱 뜨더니 뺨을 한 대 때리더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런 짓을 하냐. 뺨을 한 대 후려치더니 빨딱 일어나고 방 옆에 있는 부엌으로 냅다 주더래. 이강수. 그러더니 잠시 후에 식칼을 딱 들고 와서 이 새끼 죽인다고 나를 건드렸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갖고 이불을 들어가고 커버를 했대.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확 덮어 씌워갖고 엎어뜨려서 식칼을 뺏었대. 지가. 이제 뺏었어. 이제 주도권이 지한테 와서 식칼이. 그리고 그걸로 겁을 줘서 끌고 나왔대 밖으로. 밖으로 끌고 나왔대. 그렇게 나올 때 이 헛간에 걸려있던 낫을 자기 허리춤에 또 숨겼대요. 그 칼 뺏기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때부터 죽일 마음이 있었는 건지 모르지만 그랬대. 그리고 그때 나갈 때는 내가 이 여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니까 이 여자를 살려보내면 이 여자가 반드시 가서 신고하고 나는 신세 끝이다. 그러니까 이 새끼 끌고 나갈 때부터 죽이려고 그러네. 끌고 나가서 적정한 지점에서 죽이려고 한 모양이지. 그래서 이제 칼로 위협하고 낫은 허리에 차고 앞장서 가는데 한 300m 정도 갔대. 저 주막을 나와서 갔는데 이제 이 여자 이강순 씨도 감이 오잖아. 아저씨 내 잘못했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없던 걸 하고 다시 집으로 가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강간미수죄로 고발될 게 뻔한데 이건 살려주면 안 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헛소리 하지 마 그냥 걸어 계속 가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강순 씨도 희망이 없으니까 냅다 고함을 지렸다는 거야. 사람 살리라고. 근데 거기서 사람 살리라고 백날 소리 질러봐야 듣는 사람도 없는 눈도 오는데 뭘. 그렇지만 또 본인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그래서 그 달려들어 가지고 목을 졸르고 발로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야. 교사를 했다 이거네요. 교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죽은 거를 확인한 다음에 시체를 거기 놔두고 한 200m 정도 더 걸어가서 현장에서 한 200m 떨어진 그 북쪽 산기슭에서 새끼줄하고 칡넝쿨을 찾았대.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 시신을 끌고 바로 옆에가 호수래. 호수래 호반. 그거 끌고 가서 낫으로 얼음으로 팡팡팡팡 쳐가지고 적정한 크기의 구멍을 만들었대. 수량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누워 있는 사망한 그 사람의 눈, 코 다 베어내고, 그 다음에 목도 잘랐대. 아유 잔인한 놈. 그리고 옷을 전부 다 벗긴 다음에 성기 부분을 손바닥만큼 도려내서 먼저 물에다 버렸다. 그리고 자른 이 머리는 본인이 입고 있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세타 긴 목 스웨터예요. 거기에다 돌돌돌 싸가지고 물속으로 던지고 두 손을 칡넝쿨로 묶고 앞으로 묶고 두 발은 새끼줄로 묶은 다음에
어른 머리통만한 돌을 밑으로 새끼줄에 달아가지고 북쪽으로 가라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때까지는 시신이 가라앉은 거야. 그렇죠. 3m 정도 되는 수심에. 근데 부패하면서 부력이 생기니까 돌이 그거를 무게를 지탱 못하고 동동동 뜬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이렇게 낚시 그 찌처럼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다시 그 탁탁탁 깨는 얼음장을 그대로 붙인 거예요. 이 새끼 아주 웃기는 새끼야. 진짜 웃긴다. 그리고 싹 밀어놓은 거예요. 이게 미장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에 덮고 옆에 이제 자르면서 핏방울 같은 거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시신 토막 낼 때 그런 걸 다 제거했대요. 제거하고 이제 왔고 집으로 와서 낫을 그걸로 다 그 훼손했잖아. 그거를 이제 물로 싹 씻은 다음에 그거라도 불안하더래. 그래서 부엌에 불 때는 데를 갖다 낫을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녹였어. 우그러뜨렸어. 쇳덩어리만 만들어갖고 고철로 만들었어. 그래갖고 엿 바꿔 먹어버렸대.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 옷 벗겼잖아. 이강순 씨 옷 벗겼던 거, 그 다음에 옷하고, 그 다음에 그 덮었던 이불,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춘천장에 들고 나가서 파는 거야 또. 나중에 그거 다 회수합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이 자백까지 다 들은 다음에 4개월 만에 이 사건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넉 달 만에. 얘는 살인, 사체 유기,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횡령죄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뭐 그러니까 이건 살인 강도, 강간미수, 사체 유기 등등이에요. 이걸로 해서 사형이 사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용서가 안 되지 당시에. 이건 65년도 이 당시에 사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놈은 절대 안 살려요. 사형이 확정됐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65년도 사건인데 68년 4월 23일 날 서울구치소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임동익이는 사형수 명단에 올라 있어요. 그날 68년 4월 23일 날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자,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5년도 이전까지는 토막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예 그런 말 자체가 경찰에서도 입에 올린 적도 없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도 없는 걸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토막살인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최초의 토막살인으로 막 알고들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안 맞습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최초는요? 최초는 지금 아마 더 이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65년도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 일견 생각나는 게 뭐냐면 63년도 사건이 있어요. 그죠. 그 2년 전에 손진용이라는 사람이 친척인 그 오씨 부부를 죽인 다음에 범죄를 은폐하려고 이 시신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안매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 손진용이라는 사람이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뭐예요, 교수님? 왜 너 사람을 그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서 안매장을 하냐? 그냥 매장하면 되지. 어차피 매장 안 매장할 거. 그랬더니 이 손진용이가 대답한 게 그때 난리였어요. 63년도에. 뭐 했냐면요. 사람이 죽으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 잔상이 눈동자에 박혀 있대. 그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김복준이가 죽기 전에 영건영이가 나를 죽인다고 그러면 아니 날 죽여도 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죽은 사람이 본 놈이 죽인 놈 아니요. 내가 그 놈 나 죽이는 놈을 보고 죽었잖아.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눈동자에 죽인 놈이 딱 각인이 된다니까 맺혀서 눈동자에. 말도 안 되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이 말이 퍼져 있었어요. 아이고. 그 즈음에. 그래서 그 눈에 이게 모습이 나면 안 되니까 목을 잘라갖고 땅바닥에 저 안매장했다는 그런 황당한 변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황당하다. 그게 손진용 사건이에요. 손진용 사건이요. 그러니까 이게 저 65년도 이 사건을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에 오는 건 말이 안 맞아요. 그 손진용이라는 사람도 63년 9월달에 사형됩니다. 바로. 이때는 사람 죽이면 다 바로 사형이에요. 깔끔하죠. 같이 깔끔하게 갑니다. 하무라비 법전이 지배하던 시절. 용서 안 돼. 짤 없이 그냥. 그 이외에도 뭐 63년 이전에도 토막살인 사건은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가 주로 증거인멸 목적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유교관념이 강했던 우리나라 특성상 이거를 보도 같은 걸로 이렇게 다루지 않았던. 신체 발부는 뭐 수집을.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임동익 사건 엄밀히 얘기하면 이 임동익 사건이 최초의 대한민국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뭐 우리 염 교수님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 자 임동익이가 자백했던 내용 제가 쭉 설명드렸죠. 네. 이게 사실일까요? 너무 허점 많지 않습니까? 허점이 많아요. 자 일단은 시체 발견은 5월 12일이에요. 검거는 죽이고 난 다음에 121일 만에 검거했어요. 121일. 그런데 임동익이는 범행 후에 이 사망한 이강순 씨의 이삿짐 대형 트렁크 한 개하고 이부자리 한 채를 사건 당일날 이제 그 부근에 있는 산에다가 일단 감춰놨었어요. 감춰놨다가 3일 뒤에 춘천 시내에 나가고 3,700원에 팔았거든요. 네. 그건 확인됐죠. 그건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범행하고 난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 2달간 가까이 거기가 오월리거든요. 오월 낚시터라고 있어요. 거기 쪽 가면 저는 거기 자주 댕겨요. 오월리 쪽 그 자기 주막에서 그대로 살았어요. 사람 죽이고도. 그는 이제 근데 얘가 엄청 시달리긴 했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지가 그 시신 거기다 빠뜨린 게 보여. 그렇지. 그 위치가 보이지. 그 가까운 데 보여. 300~400m 거리니까. 그래서 늘 공포에 좀 시달렸대요. 어두워지면 이 자식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주막을 이사해요. 15,000원 주고 팔아먹고 한 40리 떨어져 있는 그 오탄리로 이사 갑니다. 이 임동익이가. 그 이후로는 이제 얘가 목수일도 안 하고 약초만 캐러 다녔어요. 그런데 약초 캐다가도 맨날 깜짝 놀래갖고 뛰어들어온 날도 많았대요. 사람 죽이고 그런 거.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얘가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가다가 죽였다고 그랬잖아. 나와 칼로 위협해갖고 강간하려다가 그러고 나가다가 살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는 처음에 최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안내를 해가지고 다른 주막으로 보내려고 데리고 나갔다고 처음에 변명을 했었어요. 말이 안 되고요. 그 말. 근데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강순이가 입었던 코트가 주막에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을 가면은 옷을 입혀갖고 가지 죽은 날 코트는 놔두고 사람만 데리고 나가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거짓말 한 게 드러나게 됐고요. 그 코트도 또 시장에 팔아먹었거든요. 이 새끼가. 그러니까 임동익이는 최초의 방에서 강간을 하려다가 거부를 하니까 화가 나서 우리 집에서 나가라. 뭐 다른 집으로 소개한다. 그러다가 나가다가 살해한 거로 진술했지만 이건 거짓말이라는 좀 보여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성범죄를 한 겁니다. 했다고 봅니다. 미수가 아닐 겁니다. 왜? 성기를 도려냈잖아. 그게 이제 확인되니까 강간 당하면. 이거는 100% 강간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입증을 못하니까 강간 미수죄를 적용한 거예요. 살인 및 강간 미수죄로 적용했지만 내가 볼 때는 강간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성기 도려낸 겁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요 수단 이 방법이 남양군도 아까 전투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일본군들이 남양군도라든지 이런 데 전투 나가서 그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여성들한테 한 만행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해요. 많습니다. 이런 내용 사례가. 이거 그 흉내 낸 것 같은 느낌이죠. 성범죄 분명히 했을 거다. 그래서 임동익의 아까 그 자백 내용은 분명히 거짓말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캄캄한 밤에 그 위치 이 밤에 어디인지 감도 제대로 못 잡고 이런 사람이 자기 건드린다고 부엌을 금방 쫓아가서 칼 딱 들고 와서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말도 거짓말이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강간은 거의 내가 볼 땐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자백은 물론 사형으로 끝났으니까 별 의미 없지만 우리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강간은 기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아까 이제 하던 얘기를 마저 해야 되겠는데 남편이 정 씨예요 원래. 이 사람은 남해에 살아요. 경남 남해. 남편 정 씨는 그 당시에 이제 마누라가 집을 나가니까 수소문 해가지고 춘천까지 왔어요. 찾아온 거예요. 그 먼 데를 그 당시에는. 마누라 찾겠다고. 근데 거기서
여기서 농사짓고 그러면 나랑 살자. 이강순이가. 그러면서 농사 자금을 좀 그러면 집에 가서 갖고 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좋긴 좋았나 봐. 이쁘대요. 미인이고. 알았어. 내가 고향 가가지고 그러면 농사 저 자금 구해가지고 와서 너랑 살았대. 여기서 농사 살지 뭐. 그리고 돌아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이 사람이 졸지에 이제 이 제1용의자가 보복살인범으로 된 거네. 돼버린 건데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은 그 아까 최 형사가 수사한 것처럼 돈을 구하러 왔었다가 경남 남해 고향집으로 갔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수사 초기에 이 정씨 집으로 이 강원도 형사들이 들이닥쳤어요. 그 먼 데를. 남해까지 가가지고 들이닥쳐갖고 사람들 고향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갑 채웠겠지. 수갑을 채웠겠지. 체포한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살인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나 아내 찾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도망 나간 그 마누라 알아보니까 거기서 빚이 한 3만 원 있다고 그러더라. 큰 돈입니다. 내가 그거 다 갚아주고 왔는데 그리고 또 고향에 와서 돈 자금 마련해서 가가지고 농사지면서 살려고 내가 온 건데 빚까지 갚아주고 온 사람을 나를 왜 범인으로 보냐 이렇게 항의는 했어요. 근데 콧방귀도 안 끼고 남의 그 동네 사람 보는 앞에서 수갑 딱 채워가지고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부두까지 섬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렇죠. 부두까지 한 500m 된대요. 수갑을 채운 상태로 부두까지 포승까지 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끌려왔어요. 쪽이란 좀 다. 부두까지. 왜 부두에서 배 타고 부산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5월 27일 날 이 저녁 8시경에 부산에서 기차 탈 때까지 여객선 역 이런 데서도 계속 수갑 차고 질질질 끌려다녔어요. 옛날 그랬어요. 기록 보면 나와요. 경찰. 그런데 기차를 타고 이제 저 강원도 춘천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대전 정도 지났을 때 뉴스가 나와요. 이게 잡혔다고. 진범 임씨가 임동익이가 검거됐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서 슬그머니 형사들이 수갑 풀러줘요. 어떡하냐. 그러니까 헛소리냐 틱틱거려. 지금 같으면 다 모가지 까면서. 그렇죠. 그런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인권 유린이다. 이런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 이거 박살났습니다. 그 당시 경찰. 아주 개박살났습니다. 근데 이제 슬그머니 지들은 미리 듣고 풀어준 거예요. 대전 정도 왔을 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수갑 채운 채 모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안 건 언제냐면 그 다음날 5월 28일 날 새벽 6시 20분경에 영등포 역전 파출소에 잠깐 들어갔어. 수갑 차고. 거기에서 범인 체포 기사를 이 사람이 봤어. 아이고야. 거기서 난리 죽인 거지. 수갑은 그러니까 슬그머니 미리 풀어줬던 거고. 이게 참 명백한 인권 유린이고요. 이때나 있었죠.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시대. 이게 남편은 정말 개망신한 거죠. 그 와이프도 사망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린. 이랬던 사건입니다. 임동익이 이놈은 한 3년 뒤에 죽었잖아요. 감옥에서 종교 생활했대요. 눈깔하고 뭐 몇 개 기증한다고 하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지 아내하고 딸한테는 참회 편지를 보냈어요. 지 아내하고 딸한테 참회 편지 보내야 됩니까? 아니지. 저 유족한테 보내야지. 쳐 죽이려면 시키 말이에요. 그런 게 있고요. 뭐 경찰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판단한 거 보니까 임동익이가 성격이 엄청 난폭했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념 고집이 말도 못하게 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동익이라는 그 아주 잔혹한 인간에 의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1965년도에 그 옛날에 이렇게 잔인한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 이거 여성분은 그냥 이사 가다가 그냥 복면나해가 그 뭐야. 그렇죠. 그래서 이 춘천호 여성 토막살인 사건은 최초의 대한민국 토막살인 사건이다 하고 알려졌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러나 이 사건이 나오면서부터 이 사건이 발발하면서부터 대한민국 경찰들이 비로소 우와 사람 죽이고 토막도 내네 그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게 언론에 다 나온 거고요. 이게 이때부터 언론에 제대로 막 보도가 됐어요. 신문이나 이런. 그 이전에는 다 언론 통제, 보도 통제가 다 됐었어요. 안 나왔어요. 손진용이 사건도 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역으로 추적해하고 나온 역으로 나온 거고. 그 이전에는 토막살인 사건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한민국 경찰에 없었어. 대한민국 경찰에 토막살인 사건의 어떤 의미가 부여된
그 어떤 사건입니다 이게. 참 그래도 빨리 잡아서 처벌해. 예, 근데 수사는 그 시대 형사치고는 잘했습니다. 두 분 형사 잘하셨네요. 꼼꼼하게 잘했어요. 괜히 엄한 사람 잡을 뻔했어요. 생사람 잡아가지고 아마 남편 끌려갔으면 검거 안 됐으면 반 죽었을 거예요. 예, 고문 나가고 그럴 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맞는 게 두려워서 허위 자백해하고 교도소 가는 사람도 생긴다니까요. 예, 옛날에. 그러니까 이 시절에 경찰이 이거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지금은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을 할 정신 나간 경찰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야, 오늘은 338회로 나름대로 이 범죄사에서 의미가 있는 춘천호 여성 토막 살인 사건 우리 영건영 교수랑 바로 잘 들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